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가속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불확실성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경제 상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 국내, 국외, 해외 할 것 없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델타 변이를 한번 겪었던 증시이기 때문에 이 학습 효과로 금세 안정을 찾을지 아니면 아직 정보가 없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충격이 좀 계속 갈지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좀 분분한 상황인데 최 고문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시장이 오미크론 하나 갖고서 이렇게 패닉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사실 또 이 증시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그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그 이제 최초로 이제 알파 변이가 이제 나왔을 때는 네. 한 7%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다음에 델타가 나왔을 때 6%,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감마까지 가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그날 이제 발표하고서 미국이 증시가 2% 빠지고 유럽이 7%, 6%인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그날 또 14%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비트코인도 7% 빠지고요. 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다 반등에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뭐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분석입니다만 오미크론 안에 오징어가 들었는지 오메기 떡이 들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보가 없어요. 예, 우리 무협 영화 보면은 이 무사들이 칼 빼기 전에 칼집에 칼이 있을 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칼집에 있었는데 지금 빼보니까 이 칼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파력이 6배, 그다음에 치명률이 8배라 그러는데 지금 환자들이 경증으로만 앓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 학생은 집에서 열 나은 후에 이제 치료가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전문가들이 약속한 2주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오미크론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오면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방향성을 적용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남아공이 이제 최근에 어마무시한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고 전체 감염자의 74%가 오미크론이 돼서 이게 소위 말하는 지배종이 됐는데요. 남아공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자로 지금 80%가 넘었거든요. 이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네. 예. 남아공은 많이 해봐야 24%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아닌데 사실 이제 증시에 얼마나 이 영향을 주느냐는 오늘 뉴욕 증시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게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2시 반에 미국 시간 2시 반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환자 1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무당탕탕 떨어지는데 결국 마이너스 1.8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실체가 한번 나와서 이런 거구나만 확인만 되면 그다음엔 아마 미국 증시 내일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다졌다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좀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 확진, 그러니까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 환자가 나와서 이게 지금 오늘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또 혹은 이게 혹시 장기화되진 않을지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어저께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네. 지금 그 뉴욕 증시 얘기하셨는데요. 대부분 빠진 종목이 여행주라든지 비행기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좀 영향이 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사실. 근데 이제 그 종목이라는 것들은 보면은 결국 이제 거리두기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게 입국 조치를 강화하겠다. 그러한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아직 조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여행이 자제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입국을 제한을 풀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입국 제한으로 이제 돌아간다든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벌써 입국자들한테 그 10일 동안 네, 격리하겠다고 격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여행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실물 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라는 네. 것이고 이제 앞에서 이제 최고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오미크론의 그 뭐 앞으로의 그 어떤 이제 뭐 치료 방법 네. 혹은 이제 백신의 영향성이 정말 없는지 뭐 이것의 판단이 나와봐야 이제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했을 때 발견을 했을 때 이제 증시가 폭락하고 뭐 그렇죠. 했던 것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실물 경제의 추락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금융시장이 굉장히 빨리 회복했거든요. 네네. 근데 금융시장이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0.5%까지 금리 낮추고 미국은 제로 금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그렇죠. 굉장히 유동성이 강력하게 풀리고. 뭐 우리가 봐보지 못했던 그런 속도로 강력하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네. 무슨 실물 경제랑 전혀 상관없이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금리 정책이라든지 통화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지금 오르죠, 보여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게 아까 최고문님 말씀하셨듯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냐 말 것이냐 보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가능한데 있겠죠. 네. 근데 통화 정책이 예전에는 내려가는 방향이 있었다면 통화 정책이 받쳐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힘이 없어져 보이니까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게 유동성 축소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인지 예. 그리고 오미크론 때문에 이 유동성 축소의 스피드를 느릴 것인지 이런 것에 이제 시장은 주목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12월 하면은 이제 증시나 금융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산타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증시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투자은행들은 이제 내년 우리 코스피 목표치 자체를 좀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700에서 3,350까지 낮췄고 또 모건 스탠리는 3,250에서 3,000선까지 낮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우려로 이제 바뀌는 분위기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것 같거든요. 예, 그 두 회사가 이제 그 전망치를 이렇게 낮추긴 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반도체 경기가 아직 하강 국면에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여전히 거기에 이제 영향을 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보고서 내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는 전혀 포함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낮춘 거면 오미크론 영향을 반영하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오미크론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네네. 밝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상황과 다르다는 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도. 예. 그리고 치료제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그 뭐 알파나 델타나 출현할 때의 상황과는 굉장히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르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뭐 조금 조정 국면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게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오미크론이 얘네가 뭔지 정보가 좀 구체화되고 나야지 뭔가 저희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배제해도 지금 내년 우리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요. 예.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사사건건 사왔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내년장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8.5 올라간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는 6% 내려온다고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다르군요. 결이 다른 걸로 했는데 딱 어저께 이 두 보고서가 한국 거에 대해서 똑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예. 지금 내놨어요. 예. 근데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공통점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매크로 환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한 부분 그다음에 또 뼈아프게 또 한국의 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얘기도 좀 들어가 있고 네. 등등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산타랠리로 이루어지려 그러면 몇 가지의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방아쇠를 네. 누군가 당겨줘야 네. 되는데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오펙 플러스가 있죠. 그다음에 FOMC 하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기대를 한다기는 좀 그렇지만 중국의 지금 경제 공작 회의가 지금 지금 열릴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성은 굉장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조합적으로 가느냐에 이제 뭐 산타랠리는 결정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산타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2월 달에 한번 쳐줘야 네. 우리가 내년도 1분기부터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력이 좀 여기서 생긴다. 지금 꺾이면 예. 굉장히 지금 이 힘들어지는 내년 초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우리 주머니 속에서 같이 이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영향이 있어서 이제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네네. 12월이 한번 쳐줘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예. 올해가 이제 2,900에서 3,100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내년도를 2,800에서 3,400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레인지를. 굉장히 넓네요, 되게. 넓게 잡은 건 그만큼 상승 여력은 있다고 증권가에서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현실이 됐으면 좋겠고 다들 이렇게 넓게 잡는 데는 대형주가 이제 어떻게 반도체죠. 반도체가 얼만큼 이제 그렇죠. 받쳐주냐 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진짜 요새 뭐 괜히 이 증시에서는 예견했다가는 뭐 그렇죠. 거의 예상이 99% 확률로 틀립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 네.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 보지 못했던 흐름들, 그런 곡성들이 많이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 하물며 투자자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허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12월 산타랠리 뭐 온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어떠한 그 연말이라고 해서 연말 효과가 증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의 문제인 것이지 예. 이게 무슨 산타랠리가 항상 있었으면은 뭐 돈 버는 사람 다 벌었게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이 늘 좋아진다. 연말에 좋아진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연말에 좋아진다는 게 뭐 항상 그랬으면 뭐 그런 말을 붙이기 나름인 것이지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건 공식적으로 사실 올라간 아니긴 하죠. 이유는 없는 예. 것이죠. 그 기관들이 이제 연말에 이제 북을 클로징하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전망 자체는 사실은 실물 경기는 내년에 조금 꺾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모든 전망들이 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뭐 4%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올해는 내년에 3%대 성장률 전망을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고 OECD도 뭐 오늘 발표했나요? 그때 네. 보니까는 이제 4% 내년에도 유지를 했더라고요. 3% 내년은 내년 경제 전망치가 조금 이제 낮은 것으로 낮춰지고. 낮춰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경기의 지금 이 최고조는 지금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대부분 다 그래서 지금 자꾸 증시에서는 이게 계속 그 실물 경기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방향성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조그만 이슈가 있어도 이거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제 계속 이렇게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는 거고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 지금 네.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침체됐던 경제, 작년에 침체됐던 경제가 올해는 굉장히 빨리 올라온 것이 보이는데 그동안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3, 4분기 수치들을 보니까 조금 이제 흔들리는 삐걱삐걱대는, 수치들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발표되는 그 산업 생산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숫자도 나오고 그러게요. 있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 수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숫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헷갈리고 저도 증시를 바라보는 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이제 이게 피크인가 라는 거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보면은
경기를 판단할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아니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판단이 굉장히 어렵고, 그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뭐 생산, 소비, 투자 지표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였다가 9월에서 10월로 넘어오면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월에 어떤 지표 감소에 대해서는 대체 공휴일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10월에 개천절과 한글날에 대체 공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업일수가 줄었고 이게 이제 지표에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되게 표면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속내도 이렇게 봐야 될지도 궁금한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 10월 생산이 산업 생산이 그 9월달에 반등했다가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광공업 생산이 3% 하락한 겁니다. 관광업 쪽이. 예,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 쪽이 5.1% 생산이 감소했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공급난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 생산에 이제 악영향을 준 것은 맞고, 그리고 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업일수가 실제로 23일에서 21일로 줄어든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건 같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하강 국면이 약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공급망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총리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산업 생산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조업일수입니다. 이금 23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조업일수가. 그런데 이제 이틀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10% 차이 나는 거거든요. 조업일수가.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실무경제 계속 보고 있을 때도 보면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는 뭐 설 연휴가 왔다 갔다 거리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음력으로 우리가 설 연휴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볼 때 지금 1.8% 이제 빠졌다는 것이 전체 조업일수 감소폭으로 볼 때는 선방한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이 조업일수 감소가 이틀이나 됐기 때문에 거의 10% 이제 조업일수가 빠졌는데 1.8%다. 네. 그러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지표가 이게 지금 전월 대비입니다. 그렇죠? 한 달 전보다 이랬다라는 지표를 숫자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10월은 조업일수가 줄어든 게 맞죠. 공휴일이 원래 없었던 공휴일이 생겼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었을 수 있는데 9월에는 또 저게 있었어요. 추석 연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9월도 일하는 날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을 텐데 10월이 이렇게 낮아진 데는 뭐 조업일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성 교수님 말씀하신 성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자동차 부분 생산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봤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자동차 생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뭐 토요타나 뭐 이런 이제 빅 브랜드들도 뭐 20%씩 지금 떨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반도체가 없는데 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물가 상승을 또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네.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줄어든 존재한다.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1.8% 떨어진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달까지 봐야 된다는 말씀. 네. 이게 원래요 생산 계획을 짜면은 네. 추석은 연초부터 추석은 정해져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맞춰서 해서 그때 특근을 하든가 해서 이제 맞춰주는 거고 이번에 대체 공휴일은 굉장히 가까운 상태에서 대체 공휴일이 됐기 없었던 게 때문에 생긴 거죠. 생산 계획을 다시 짜고 이거 조편성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제가 경제부총리라면 이런 조금 우리 논란이 있는 얘기보다는 원래 이 분기의 첫 달은요 생산 감소가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갖고서 설명했으면 그냥 관행적으로 생산 감소되는 거라 그러면 다 이해했을 텐데 굉장히 궁색한 변명으로 이틀 쉬었다. 네. 사실 발 빠른 회사들은 이틀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분배했느냐에 따라서 생산 계획 다 맞춰서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역사적인 데이터를 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님 그러면 사실 지금 지표가 뭐 말씀하신 대로 조업일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반도체 어떤 수급난 이런 문제는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인데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은 게 OECD가 지금 4%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0.4가 지금 빠진다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저는 뭐 6개월 전부터 4% 맞추기 힘들다고 이제 계속 뭐 말씀드리면 기억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순수출이 사실은 마이너스가 계속 나왔어요. 1분기, 2분기에.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1.7%, 0.8% 거기까지 좋았잖아요. 그러면 3분기, 4분기가 0.6, 0.6 하면 이제 4% 가야 되는데 네. 3분기를 0.3으로 찍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4분기에 1.04가 가야 돼요. 1.04 요? 그래야 4%를 넘어갑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변수가 생겼네요. 1.04에. 예, 변수. 그다음에 지금 뭐가 또 변수냐면요. 금리를 25bp를 지금 두 번 올렸죠. 올렸잖아요. 예. 25bp를 올리면 3개월 후에 GDP의 경제 성장률은 15bp가 내려옵니다. 또 그러니까 내려오는군요. 이것까지 지금 감당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하면은 1.34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려운데 뭐 일단 희망이 있다면은 사실 순수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다 그러지만 수입도 무지무지하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3분기에 요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7에서 플러스 0.9로 지금 도는 게 있거든요. 플러스가 됐군요. 예, 그러면 순수출이 얼만큼 해준다는데 이게 지금 이 오미크론이 나와서 전 세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출이 플러스로 갈 거냐? 또 그것도 악재가 이제 될수 문제고, 있겠네요, 오미크론이. 예, 내수도 2분기에 좋았는데 3분기에 거리두기 하면서 마이너스 0.2로 지금 내려앉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런 전체 기여도가 지금 정부 지출이 0.2밖에 안 되고, 그래서 돈을 더 써야 되고 뭐 방법은 분명히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그 부분들로 해서 쉽진 않네요. 뭐 억지로 4% 맞출 거 없고요. 네네. 일단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내실을 다지는데 어디가 우리가 펑크가 나는지를 봐서 그쪽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억지로 4% 맞춰갖고 내년도 기저효과로 뭐 뻥뻥 또 숫자 나쁘면은 안 되니까 그렇죠.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4%를 목표치를 던졌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뭐 정책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4%가 나와야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일 텐데. 이거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런 게 과연 지금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뭐 4분기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 한번 추가적으로 또 했고요. 거기에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또 생겨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반도체 수급 공급난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4%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4%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10월달 생산이 감소했다고 아까 나왔고요. 이제 예. 11월 생산은 증가할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네네. 12월달에 이제 뭐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지만 11월 한 달만큼은 우리나라 생산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때 굉장히 잘한다면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최고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부담이 있어서 기대를 힘들 것 갖기는 같고요. 좀. 근데 정부에서 이거를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억지로 맞추려는 노력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맞추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확장적인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뭐 정부 부채가 많아지는 건 그러니까요. 1차적인 문제고 또 네.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내실을 다지는 형태로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 방식으로 지금 가면 될 것 같고 오미크론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4%까지 가지 않더라도 3% 후반 정도만 가더라도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만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확장 재정하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갖고 있는 정부의 억제 목표치는 1.8%, 한은은 한 2%로 지금 물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최근에 나온 숫자들은 사실 점점 더 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 허 교수님 보시면 어떠세요? 물가는 지금 뭐 한 2%대 이제 초반, 뭐 2.2에서 2.3, 뭐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연평균. 연간이 끝나면. 그거는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작년에 물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지금 높아진 기저효과도 부분이 있을 있고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오늘 발표가 됐나 보네. 3.7%. 예. 이제 제가 못 보고 들어왔는데 네, 3.7입니다. 예,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제가 3.4%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예. 더 올랐네요. 예, 더 올랐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유가나 뭐 이런 요소들이.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다 대고 이제 뭐 확장적 재정 정책 통해 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부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이 더 빨라지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결국 이제 물가 상승과 이 경기 회복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뭐 피부로 느껴지진 않지만은 이제 우리가 실업률 보시면은 뭐 2%대거든요. 네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되게 낮은 편이죠. 낮은 네, 실업률 수준입니다. 자체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4%대 이제 후반인데 미국의 실업률로 보면은 뭐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4%에서 5% 사이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 이게 대표적인 경기 지표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물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네.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경기는 회복돼 있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고용 지표는 아무래도 경기 후행 지표다 보니 경기가 좀 꺾이는 것 같아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꺾여져 있고요. 그리고 예. 거기다 대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우리가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통화 정책은 확장적 긴축적으로 이제 그렇죠. 돌아가고 있고 물론 그게 긴축적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는 올리고 있죠. 올리고 예. 있는 방향이고 네. 이제 턴어라운드 했고 그리고 재정 정책은 풀고 아직도 이 확장적이고 내년엔 더 확장적인 재정 네, 600조 정책을 넘는 예산을 풀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조화가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우리만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도 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테이퍼링 끝내고, 한다고 예. 그러고 그건 빨라진다고 그러지만 저기 뭐야 금리 인상을 할수 1조 이상 있겠죠. 1조 이상의 그 저기 통과했잖아요. 하원 통과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굉장히 재정 정책은 확장적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원래 이제 그런 스탠스고요. 이제 정부가 커지는 스탠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내년의 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제 통화 정책은 금리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재정 정책은 확장적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방금 이제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가 부분도 있지만은 금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른 금리 상승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확장적인 재정 정책 하는 효과가 뭐 이게 우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전망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에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도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내놓을 때 이제 내년도 뭐 지표들을 전망하고 내놓게 될 텐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가 그러니까 4월부터 해서는 2%를 상회하면서 우상향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혹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일시적이다 혹은 뭐 당분간 이런 기간들이 좀 무색해지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 그리고 전망들이 더 지배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요. 지금 제롬 파월이 지난 8개월 동안 쓴 게 일시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제가 트랜지스토리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하도 이상해서 이 클립을 내가 직접 가서 이제 틀어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과를 하더구만요. 사과를. 이번에는요. 이 사과를 하는데 무슨 쪽으로 하냐면 이렇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트랜지토리라는 일시적이란 말을 안 쓰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의미를 지금 달리하는 것이 제 잘못입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면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참호를 쌓고 주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근데 내가 무엇을 뜻하려고 트랜지토리를 썼냐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 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영원히 안 간다라고 받아들인 아니죠. 게 아니라 아주 단기간이라고 받아들인 시장도 왜? 있었을 텐데. 이제 그 혼선이 있어서 예. 앞으로 자기는 안 쓰겠다. 일시적이란 말은 트랜지토리라는 이제 표현을. 앞으로 안 쓴다. 근데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도 뭐 돼 있고 지금 뭐 새로운 오미크론도 발현돼서 고용과 경제에 지금 굉장히 하방 위험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해갖고요. 네. 현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불타는 아이스크림이다. 지금 불타는 아이스크림. 재연임이 된 이후에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이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잡는다는 그런 뜻으로 썼는데 시장에서 이제 다르게 받아들인 거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털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 뭐 각오할 때까지는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뭐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 논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우리도 지금 뭐 이제 11월달에 올렸습니다만은 1월달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년에 2번 올린다는데 1월, 11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벌써부터요? 예, 가운데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그건 꼼짝 못하게 돼 그렇겠죠. 있고, 예. 심지어 미국에서는 지금 내년에 4회까지 지금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테이퍼링을 종료한 이후에 금리 인상을 4번을 할 수 있다고요? 예, 4번 하고 그 다음 해까지 6번을 해서 가니까 우리나라는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1.75까지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6번 올리면 미국은 3%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정부가 이제 바뀌고 또 경제 수장이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가기 때문에 변동성은 굉장히 지금 커지겠네요. 많아질 수밖에 네, 없는 변수가 많아요. 상반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과연 파월이 얘기하는 뭐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거든요. 물가가 뭐 영원히 오르겠습니까? 영원히 오른다면 재정 정책 혹은 통화 정책을 잘못 꾸려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서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걷어들이면서 이제 많은 시장에서 그런 예측이 나와요. 앞서 뭐 내년에 네 번의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물가가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가동을 빨리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테이퍼링이 좀 빨라지고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미크론 같은 이런 변수들은 계속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오미크론 영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큰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물론 그 오미크론의 영향이 있다는 말과 동시에 또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는 얘기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그 파월 의장이 재임이 되면서 가장 크게 부여받은 임무가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 그 오미크론의 영향이 생각보다 작을 가능성도 꽤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델타만큼의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쪽이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거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렇다 그러면은 테이퍼링을 해서 빨리 지금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한 일이고 이걸 지금 여기서 또 테이퍼링 시기를 놓쳐가지고 방치를 하게 된다면 물가가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더 앞당겨질 거라 보세요? 근데 그 금리 인상까지는 또 그때까지는 또 너무 이게 빠르게 4차례나 올린다 네네. 그러면은 급속화될 부분이 급격히 이제 악화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조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기계적인 부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마치 끝나면 네. 뭘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수순 자체가 그렇게 될 걸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테이퍼링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앞당겨진다는 얘기는 내년에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의 횟수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시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냥 이 속도대로라면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달이 6월이었는데. 그렇죠. 하반기나 들어가야 근데 된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매달 줄여나가는 규모를 2배로 올린다 그러면 4월달에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월달에 시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장에서 계속 반영돼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파월의 그 언급 중에서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거는 예.
인플레이션이 하반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년 하반기까지요? 예,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조금 저한테는 조금 뉴스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게 트랜지토리하다라고 네, 이제 일시적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한번 올라온 게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저효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없어질 것 같으냐라고 보면은 올라왔던 그때거든요.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돌면 없어지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게 이제 여름쯤입니다. 내년 여름 정도. 내년 여름쯤에 이제 올해 중순부터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기저효과는 그때 사라지는데 하반기까지 간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기저효과 이상의 다른 것들이 예. 생겼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1, 4분기 중에 되려 인플레이션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이제 존재하지 않나라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코멘트를 던졌다는 거는 통화 정책이 이제 긴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은 보통 6개월 앞에 있는 그 경제를 쳐다보고 이것의 효과 지금 물가가 불안해 그러면 이제 긴축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하반기 얘기를 한 거는 분명히 지금 통화 정책의 방향이 긴축적으로 돌아가서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코멘트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4번 말씀을 주셨는데 4번 좀 많지 않습니까? 4번 한다고 하더라도 1% 수준 아닌가요? 네. 이제, 예, 그러니까 연방금리 기준으로 네, 보면은 0.25 지금 이제 0.25가 포인트 맥시멈이니까 네. 4번 한다고 해도 1.25%인데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별로 쉬지 않고 계속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그 중간에 이제 예. 성 교수님도 오미크론 얘기 자꾸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오미크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만약에.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오미크론 얘기 나오고 나서 유가는 14% 빠지고 뭐 그러면서 지금 저 80불대의 유가가 유지됐던 게 지금 65불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인플레이션 프레셔는 그 원자재 측면에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물가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상이 4번이라는 말씀인 거지. 사실은 그때 가서 지표가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금리를 계속 올릴 거야라고 네. 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을 지금 우리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정말 이제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처럼 거리두기를 강화해갖고 실물 경제의 수요를 확 줄여서 네. 물가가 그런 물가도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러한 상황으로 가면은 굳이 이 테이퍼링이나 혹은 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져갈 이유는 없겠죠. 예, 그 이유가 사라지는 거겠죠. 이제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게 되려 더 경기 측면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 이제 경제 성장세도 유지되고 네. 그런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월이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네.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확실한 사인을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니 옐런 네.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미크론의 영향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낮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오미크론보다는 부채 한도 상향이 더 걱정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상하 양원의 이제 금융은행위원회 그 서면으로 하면서 표시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제네 옐런이 재무장관이고 그러지만 사실은 노동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그러면 노동 이 소위 말하는 고용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예민할 있게 볼 수밖에 텐데 없겠네요. 고용 좋잖아요. 지금 ADP 고용 고용도 지금 54만 명 지금 이 고용이 민간 고용이 지금 증가했고요. 네. 거기 근데 그 내용도 좋아요. 서비스업에서 42만 명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경제 재개에 따른 어떤 수요층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앉아갖고 이제 더하기 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바이든이 들어온 이후에 복귀된 이 일자리가 얼마냐? 1,500만 개가 지금 나오거든요. 강력하다는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도 옛날 그 고용 숫자하고 하면 지금 500만 개가 지금 비고 있거든요. 네. 근데 500만 개도 지금 제네 옐런이 설명하는 거는 440만은 지금 연구 은퇴했기 때문에 이거 채우려고 그러면 요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아예 은퇴하신 분이 441만 명이에요. 안 돌아와요. 근데 그거 채우려고 지금 뭐 그러는 거지. 아, 경제 좋아요. 지금 이제 이루고 있고, 사실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제네럴런이 FOMC에서 나오는 베이지북 경제 네. 동향 보고서도 같이 봤어요. 네. 근데 거기도 뭐 그렇게 나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비농업 분야 이제 이 고용 숫자가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는데 네. 이제 나오는 얘기는 벌써 55만 명 나오기 때문에 제넛 옐렌 눈에는 지금 경제는 좋아지고 굉장히 강한 있다고 거로 보겠네요. 보고 지금 내가 고용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물가는 우리 파월 의장이 좀 잡으시고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일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뭐냐? 사실 내일이 부채 한도 연장 마지막 날이에요. 예. 이거 내가 풀어야 되니까 나 이쪽에 좀 전념을 할 테니까 그 사이에 좀 카바를 좀 잘해 주십시오. 뭐 이런 지금 뭐 뉘앙스들에 지금 뭐 풍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의회에서 지금 그 부채 한도 상향을 시한을 12월 3일까지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저희는 저희 걱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뭐 거기서 나오는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우리도 금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지도 아마 뭐 당국자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되면 환율 걱정 뭐 이것저것 다 함께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 교수님 보시기에는 환율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뭐 1,200원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갔다가 이제 이런 흐름인데 환율은 어떻게 좀 흐름을 보일 거라 보십니까? 환율 흐름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내 경제 상황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문제될 환율이 이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정도의 경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물가 문제는 사실은 정부보다는 사실 한국은행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렇겠죠. 문제에 가깝고요. 예. 이제 가장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좀 고민해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불거진 이제 요소수 문제 같이 그런 그렇죠. 이런 공급망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다른 문제들도 남아 있고요. 뭐 그리고 여전히 그런 공급망이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특정 국가 중국에 대해서 일부 의존도가 높다. 굉장히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의 잠재적 리스크를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또 비슷한 상황이 요소수 사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경기 회복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그렇겠죠. 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뭐 이미 몇 가지 품목들은 뭐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뭐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뭐 환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1,200원을 넘을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환율이 지금 이제 반응을 한 것이 이제 결국은 테이퍼링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게 첫째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방어를 하게 금리를 되는, 이제 네. 올리고 있고 그 속도를 1,4분 내년 1월 달에도 이제 한 번 더 올릴 금리를 수 있다.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이 더 빨라진다 그런다면 이게 거의 확정적이 되겠죠. 이제 1,4분 이제 1월에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은 커졌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자금들을 보면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뭐 어저께는 10원도 움직이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두 가지 포스가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테이퍼링이 이기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돌아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올라가는 환율을 지금 이제 잠재시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예. 오미크론 터진 날 환율이요. 무덤덤해도 그렇게 무덤덤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안 움직입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가 1시간 넘게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뭐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시면은 미국 국채 금리 떨어졌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환율 이제 들어와야죠. 측면에서 보면은 안정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데요.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게 이제 환율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테크니컬하게는 안정세를 가져가지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어느 폴스가 더 이제 힘이 가지고 있느냐, 어느 팩터가 그런 것들 판단하기가
그 매일 보면은 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제 이 금리 하락 때문에, 어쩔 그러게요. 때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네. 환율이 올라갔다. 좀 뭐 이런 앞뒤가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예, 정말. 예. 네. 이게 그리고 그 중에 또 큰 변수가 뭐냐면 미국과 통화 수합한 거 있잖아요. 네. 11월 30일 날 끝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사실 광화문에 돗자리 깔고서 이 하늘의 이 기운을 받아서 점치는 거 이상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장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이런 데서는 내년도 우리 증시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표들 전망치들을 낮추고 있는 상황 속이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미국의 경제보다는 이쪽에 동조화가 많이 돼 있어서 신흥국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중국이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경제 공작회의 뭐 내년도 중요한 이제 경제 테마를 7, 8개 뽑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내년도에 이제 북경 동계올림픽 네, 해야죠. 올림픽 그다음에 2월에 항저우에서 해야죠. 아시안 게임 해야죠. 저기는 경기 부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좋아는 보입니다만은 네. 지금 하여튼 환율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민감하게 안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다. 특히 또 시장이 지금 다른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금리 하나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좀 어려운 장이 됐습니다. 네. 뭐 분석이라는 거 이거 뭐 전혀 지금 뭐 맞는 먹히지 것도 않는 아니고. 상황이다. 아니 제 오죽하면 제 경제학 책들 다 지금 저 당근마켓에 지금 팔아버리려고 그럽니다. 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경제학 이론들이 많이 안 맞는 상황들이 연출될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뭐 크게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성 교수님께 좀 마지막 여쭤볼게요. 미국 시장은 최근에 뭐 좀 일시적으로 좀 등락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은 편에 속하는 분위기였고 우리는 여전히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최근에 뭐 오미크론 충격들을 받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금 유출이나 이런 거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자금 유출 얘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우리 이제 물론 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 호재에 맞게 움직이고 우리는 호재보다는 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다는 네.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나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너무 불안감만을 가지는 건 좀 저는 지나친 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뭐 최근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 시장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고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뭐 세 분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걱정은 하긴 해야 되는데 지나친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지표들의 좀 움직임들을 보시면서 좀 섬세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최영호 고문, 허인 교수, 성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